예, 오늘은요,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12주차 수업입니다. 사실은 13주차 내용이죠. 왜냐하면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그 영화를 한 편씩 보는 것, 예, 그거를 우리가 중간고사 대신에 수업으로 대체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과 나중에 이제 줌으로 하는 수업으로는 12주차가 되겠지만 우리 학교 수업 그 진도로 이야기하면 13주차가 되는 것입니다. 와, 엄청 빠르죠?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예, 다문화 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문화 가정.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그 수업 내용 중에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이야기했을 때 이주 노동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다문화 가정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다른 문화가 요소가 섞여 있는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비한국적 문화의 요소가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일원인 것, 예, 그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할 거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좀 다루고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예, 나오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동영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당면한 이슈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섬김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문화 가정이란 예, 다문화 가정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문화 가정의 정의, 그리고 규모, 그리고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정의는요, 좀 법적인 요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요소들에 기초해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한국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모두 하나의 문화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 간주를 하는 것인데, 어, 한국 엄마, 외국인 아빠, 한국어 아빠, 외국인 엄마. 예, 이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지 다문화 가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문화 가정 지원법에 따르면. 자, 그러면 일본인 아빠, 영국인 엄마는요. 우리나라 이 다문화 가정 지원법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일까요? 일본인, 영국인 그렇게 두 문화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다 우리나라 법적인 관점에서는 다문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경상도 엄마, 전라도 아빠. 예. 다문화 가정일까요? 아닙니다. 예, 태어나면서부터 국적을 취득하기 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한국인 아빠, 캐나다인 엄마, 내지는 한국인 아빠, 필리핀 엄마, 한국인 엄마, 일본인 아빠, 한국인 엄마, 대만인 어, 아빠, 뭐 이랬을 때 그 다문화 가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규모는요. 1915년도에 약 89만 명이었습니다. 1915년도에 약 89만 명이었던 다문화 가정이 20년에는 10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근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왕래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100만 명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약 100만 명이라고 우리가 설정을 하자고요. 그랬을 때, 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한국인 남자와 비한국인 여자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이 한국인 여자와 비한국인 남자로 이루어진 가정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는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연도별 현황을 좀 볼까요? 자, 200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이렇게
그 커진 건데요. 보면 2007년도에는 14만 2천 명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2019년도에 이민자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족을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이루는 이민자를 그 뭐 남편이면 남편, 부인이면 부인, 하여튼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약 8년 정도 지났을 때 예, 29만 4,663명 정도로 뭐 7, 8년 만에 두 배가 되어 버린 것이죠. 자, 이 다문화 가정의 특징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보았을 때, 첫째, 이 다문화 가정은요, 아무래도 언어와 문화적 갈등을 가지고 있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바이링구얼로 두 언어, 두 문화에 능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뭐 한국 부모는 한국말 그리고 외국말을 잘 못하고요. 비교적 또 비한국인 부모는 한국어를 잘 못하고 또 한국 문화를 잘 이해 못해가지고 그 언어 문화적 갈등이 둘이 사이에 아주 심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 한국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그 가정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그 특징은 부부 사이의 나이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인 남편과 비한국인 부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의 이러한 큰 나이 차가 하나의 특징으로 보이는데 뭐 10살 정도 차이 나는 건 보통이고요. 뭐 20살까지도 예. 뭐 20살 안팎의 나이 차이가 어렵지 않게 발견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다문화 가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문화 가정의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다문화 가정의 이 부모들의 경제적 능력이 그 한국인 가정보다 좀 많이 부족한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하여튼 여러 가지긴 하지만, 그 한국 부모로 이루어진 집보다 다문화 가정의 그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먼 고향에 누군가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아버지의 고향이 뭐든지 외국에 있든지 어머니의 고향이 외국에 있든지 그러니까 여권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교통비나 왕래하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누군가에게는 고향이 멀리 있는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리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 아닐 경우에 그 어린아이의 양육, 또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을 잘 돌봐주기가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한국어가 그 미숙하고요. 또 한국에서의 그 교육 경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징 하나는 도시에 다문화 가정이 많이 삽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한국 가정의 비율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그 특징입니다. 자, 다문화 가정의 역사를요, 같이 하려고 하는데, 15분까지 이걸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속에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하갈, 애굽 종으로서 아브라함과 결혼했던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쵸? 또 창세기에 그 유다의 며느리였으나 그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고 다시 결혼할 수 없게 되자 그 유다를 속이고선 잠자리를 같이 했던 다말. 이 다말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유다의 그 몰인정함에 잘못이 있었는데요. 뭐 굳이 얘기를 한다면 근데 하여튼 이 다말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모세가 그 애굽을 떠나 멀리 도망가 가지고 살 때에 결혼했던 그 아내 십보라 유대인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나오미가 그 며느리를 받아들였던 룻도 그 이스라엘 여인이 유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죽고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 룻은 이제 그 유대 땅으로 이사 오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 그 2세가 태어나게 되죠. 예, 그죠. 자손으로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예,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자, 에스더. 에스더는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여인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왕과 결혼해 왕비가 되어서 예,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 예, 이 세 사람이 다문화 가정은 아니지만 애굽으로 피신을 가잖아요. 예, 목숨의 위협을 받고선 애굽으로 피신해 있는데 애굽에서 다문화 가정 내지는 이주자 가정으로 적잖은 세월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내지는 이주 가정의 자녀로서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만났던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얼마나 매어 달립니까? 그리고 그걸 본 예수님께서는 예, 그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죠. 그쵸? 자,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을 좀 볼까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현대사로만 좀 보겠습니다. 한국 여성과 미군, 그리고 일본인과 같이 결혼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예,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그 60년대 이후로 그 해외에 이주해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그 다문화 가정, 해외에서 또 결혼하고 다문화 가정이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1980년대에서부터는 한국 여성과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전문직 비한국인 남자들 예를 들어서 뭐 국제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국에 파견 나온 그런 사람과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그 사람들 중에는 뭐 이참이라고 옛날 한국관광공사 사장했던 사람도 있고요. 또 그 누구죠? 그 경상도 사투리를 아주 구수하게 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한국 여성과 전문직 비한국인 남자가 결혼한 예, 그런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1990년 이후에 이제 국내 거주 중심으로 새로운 예, 그 다문화 가정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 남성과 비한국인 여성 근로자들이 예, 그 결혼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커다란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한국 여성과 비한국인 남성 근로자들이 또 그 결혼하는 예,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탈북민 결혼 이주 여성들과 탈북민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이 또 나오게 되었고요. 이렇게 1990년 이후로 새롭게 등장하는 다수의 다문화 가정은 예, 요 국내 거주 중심의 그 세 부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동영상에서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